가로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이라고 있을 거거든요. 있죠, 여러분들? 예,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꽤 있습니다요. 가로 4번 무형자산의 상각에다가. 자, 90회 3-4. 90회 3-4. 자, 그 다음에 101회 3-4. 그 다음에 105회 3-3. 다시 한번. 90회 3-4, 101회 3-4, 105회 3-3. 또 어디 가주시냐면 오른쪽 페이지 85페이지. 자, 8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도 회차 좀 적어주세요. 79회 3-4. 그 다음에 87회 3-2. 그 다음에 96회 3-3. 그 다음에 100회 1-1. 다시 한번. 79회 3-4, 87회 3-2, 96회 3-3, 100회 1-1 이렇게 일단요. 그래서 일단 무형자산이 잘 나오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 손상이 있죠? 손상은 일단 유형자산 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무형자산은 그걸 그냥 응용한 것 뿐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수잖아요. 감가상각이 일어나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면 대변으로 무형자산을 직접 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유형자산 손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냐면, 자, 일단 우리가 손상은 그 법인세 감가상각 쪽 했었을 때 잠깐 했었을 거예요. 맞죠? 뭐냐면, 우리가 시가가 하락한 건 평가손실이라고 하지만, 그 시가가 하락한 게 어떤 사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재고자산이 뭐 파손되거나 부패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여기에요.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의 손상이란 이거야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가 여기 있죠.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앞에 현저히가 붙어 현저한 하락입니다. 현저한 하락.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보여드려서 설명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디냐면, 화면 좀 보세요.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는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거. 여기 뭐, 건물도 있고, 여기 건물. 여기 뭐, 기계장치도 있고. 보이세요?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돼요. 이 회사가 건물이 총 324억에 주고 취득을 한 거예요, 건물을요. 취득을 했는데 감가상각으로 이 건물이 124억이 누적적으로 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상이 누적돼서 110억이 까진 거예요. 알죠? 그럼 기계장치도 이해되시겠죠? 2221억 기계장치 총 취득했는데 한 개가 이건 아니에요. 전체. 근데 감가상각으로 1347억 까졌고 손상으로 460억 정도 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실 게 뭐냐?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출제되면 감가상각하고 손상 같이 내버려요. 뭐 딱 봐도 지금 감가가 먼저예요? 손상이 먼저예요? 그렇죠. 감가가 위가 먼저다? 그렇죠. 어렵지. 그래서 감가상각하고 손상이 같이 나오면 반드시 감가상각부터 할 거부터 하고 손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풀면 아시게 될 그게 뭔 말인지 이렇게. 알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할 거 먼저 해야 돼. 사용했으니까. 일단 사용했으니까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기말에 발생하면 그 손상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손상차손 누계액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손상이 누적돼서 까졌다. 맞죠? 유형자산 쪽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일단 비용이 되겠죠. 여러분 손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비용은 단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무형자산이 비교라고 할 때 그냥 써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교, 이게 무형자산이면 계정 과목은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해요. 아, 발 아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유형자산은 분계로 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무형자산 엄청나게 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손상차손 같이 뜰 거예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손상차손 누계액은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당 자산을 간접적으로 빼는 놈이에요. 그럼 자산,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대생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알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반드시 그 자산이 남아있거든요. 손상이도 형태는 남아있으니까 직접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까는 건데 무형자산은 우리 어떻게 해요? 비교할 때 무형자산은 그냥 직접 까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 무형자산인 경우 그냥 해당 무형자산 계정 과목 직접 차감. 그리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이따가 몇 줄 칠 건데 우리 이 말은 틀려요.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만 허용하고 간접 상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틀립니다. 맞죠? 둘 다 인정하는데 간접 상각보다 직접 상각이 더 편하거든요. 둘 다 허용하면 편한 거라는 거지. 맞죠? 근데 시험에서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요.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맨날 직접 상각 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간접 상각이 안 되는 줄 착각을 많이 하세요. 돼요? 가능해요. 아셨죠? 외워주시고. 자,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보세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의 금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액을. 그러면 이 금액을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손상전 장부 금액이 아까로 따지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상전 장부 감가상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이 돼서 감가상각 먼저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상된 자산을 팔았을 때, 지금 팔았을 때라고 생각해 주세요. 팔았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손상이 얼마 됐는지를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손상이 되기 전에 이 기계장치가 8억짜리였대요. 8억짜리였는데 이 기계가 지금 1억밖에 안 되는데 손상이 일어나가지고 손상이 막 엄청나게 그냥 팍 까져도 엄청나게 그냥 팍 까져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기계가 여러분들 뭔가 물리적인 변형이 일어났다. 뭐 나든지 기름이 좀 샌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세더라도 돌릴 수는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1억, 그럼 7억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면 손상전 장부 금액 얼마, 회수 가능 금액 얼마라고 줘요. 맞죠? 근데 어렵게 주면 다시 이 회수 가능가액은 두 개로 나뉘어져. 두 개로. 알죠? 외우셔야 돼. 맥스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니멈으로 하잖아요. 주로. 그죠? 여기는 맥스의 회수 가능 금액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우리가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라도 순 공정 가치는 얼마고 사용 가치는 얼마다라고 하면 큰 거가 회수 가능 금액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둘 중에 큰 걸 쓰냐? 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이 손상이 된 자산을 그냥 팔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학원도 복사기 가끔씩 그 종이가 처음엔 잘 나와요. 샀었을 때는. 근데 나중에 되면은 뭔가 얘가 마탱이가 좀 갑니다. 그럼 종이가 막 막혀질까 그래요. 그래도 종이는 나오잖아. 단지 시간이 걸릴 뿐. 맞죠?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외부에 팔고 다른 거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순공정 가치예요.
이 손상된 자산을 외부에 팔았을 때 순수하게 들어오는 거. 근데 사용 가치는 야 그냥 종이 지금 가끔씩 막히 종이 빼주면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이 나올 수 있잖아, 여러분. 단지 시간만 좀 걸릴 뿐. 그래서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방금 사례로 따지면 이거야. 내가 기계를 있죠, 기계가요. 외부 손상된 기계를 외부에 판다면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그 기계를 사용함으로 손상이 막 엄청나게 막 된 것도 이렇게 막 된 것만 손상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손상된 기계를 내가 사용한다면 가치가 1억을 얻을 수 있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하게 되거든. 현재 가치 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 가치 하면 1억 한대요. 그러면 사용해요, 팔아요? 사용하겠지. 그렇죠. 팔면 5천만 원인데 계속 사용하면 1억이나 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효익을. 그렇죠. 반대로 외부에 판다면 1억 받을 수 있어요. 그 손상된 기계를 1억 받고 팔 수 있는데 그 기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나한테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효익을 주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때는 팔아버리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맥스한다라는 맥스로 아셨죠? 무슨 말인지 기억. 자, 그 다음에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인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사례 가지고, 사례, 여기 보시면 사례 잘 보십시오.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좀 줄이셔야 돼요. 자, 뭐냐? 보세요.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무형자산은 간접 상각도 허용하지만, 직접 상각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문제가 조금 어렵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개발비가요,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그리고 제가 가로친 건, 요거는 제가 가로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가로로 안 줘요. 그렇죠? 이 개발비의 그냥 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개발비는 21년 1월 초에 취득했고 2022년 1월 초부터 사용하여 왔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 감가상각은 취득한 시점부터 해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해요? 그렇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 다를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계장치를 1,000억짜리 사왔어요. 근데 이 1,000억짜리 사왔으면 되게 비싸게 주고 사왔잖아요. 삼성전자가. 그죠? 그러면 테스트하는 과정을 몇 개월 동안 거쳐요. 한 달 동안 거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 가능한 상태는 시운전, 테스트를 하고 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 가는 거예요. 이것도 낼걸? 최근에 이렇게 출제했었다. 어떻게 출제했냐면 9월 1일 날 취득했고 10월 2일부터 사용했다. 10월 2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감가상각, 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이때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그러니까 이 내용연수 5년은 언제 정한 거냐면 2022년 1월 초 사용할 때. 맞죠? 사용할 때 한 5년 정도 사용하겠지?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2024년이니까 자, 보니까요. 자, 2024년 당기 결산 항목 반영 전 개발비. 우리 개발비가 무형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무형자산은 기말에 상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각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24년에? 안 한 거예요. 결산 항목 반영 전이라는 건 상각 아직 안 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비 이렇게 줘요. 미상각 잔액 또는 장부금액.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지는 않고요. 미상각 잔액, 장부금액이 같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미상각 잔액이 상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잖아요. 남아있는 금액하고 장부금액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든 장부금액이든 같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900만 원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만든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눈에 보이는 숫자가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정액법 쓰죠. 맞죠? 합리적인, 배우시잖아요.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알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라고 하지만 별도 연금 없으면 정액법이에요. 그렇죠? 정액법이고 우리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원칙이 없는 걸로 보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최근에 출제한 적 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조건 0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 무조건 0이 아니냐면 우리가 그 바이오 업체 그 특허가 만료돼도요. 그거를 사가는 애들이 그 특허를 통해 특허가 만료돼도 그걸 좀 일부 사가서 그걸 응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알죠? 그 특허권이 만료가 됐지만 사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걸 응용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특허권의 핵심 기술이 뭔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900만 원 나누기 5 해서 180만 원 이렇게 하면 지읒되는 거예요. 왜 지읒되는 거냐면 이 900만 원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22년 1월 초부터 사용해 왔잖아요.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 날 상각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31일 상각했고, 그래서 두 번 상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900만 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맞죠? 두 번 상각했으니까 나누기 5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900만 원이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죠. 논리상 잘 들어보세요. 논리상. 당연히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니까 남은 금액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일본말로 쓰면 아다리가 맞으려면 남은 친일파 쓰지 마세요. 진짜 얘기했었나요? 얘기했었죠. 친일파 그거 했었다고? 안 했었어요? 제가 야매라는 말을 많이 섞었었거든요. 야매로 하면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론 학원 수강표에 남겼어요. 다행히 그 HRD 안 남겼고 선생님이 일본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 네, 그 일본말 안 썼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 한국어로 편법이래, 편법. 근데 야매하고 편법하고 좀 약간 편법이 이상하잖아요. 편법. 그래서 그 야매가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야매로 하면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 나누는 게 맞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2년을 상각하고 남은 금액이 900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은 내용 연수는 전체 5년 중에서 2년은 지났으니까 3년이 남겠죠. 그래서 여기 남은 기간은 이렇게 구하셔요. 그냥 전체 기간에서 지나간 내용 연수를 빼면 남은 내용 연수가 나와요. 3년 남은 거예요. 2년 까고 900만 원 남았으니까 이제 남은 내용 연수 3년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00만 원이 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는 PPT 안 떼고 아래는 증명인데 저 믿으시면 돼요. 맞죠? 됐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좀 밑줄 좀 칠게. 시험에 좀 나오는 말. 자, 어디냐면 85페이지 갑니다. 그럼 85페이지. 자, 8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내용연수 보이시죠? 내용연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줄 끝에 법률상 유효기간 보이세요? 두 번째 줄 끝에요? 85페이지 맨 위입니다. 자, 거기 법률상 유효기간서부터 네 번째 줄에 상각하지 아니한다까지 밑줄 일단. 자, 법률상 유효기간과 경제적 내용연수가 모두 존재한다면 둘 중 짧은 기간 동안 상각한다. 여기서 핵심 짧은 기간입니다. 긴 기간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밑줄. 내용연수가 비한정. 좀 조심하실 게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다라는 건 무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용연수를 결정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저자분이 풀이를 해놨어요. 아예. 밑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서 내용연수를 결정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이라 설명해 놓으셨죠. 내용연수를 알 수 없으면 상각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래 또 밑줄. 또한 여기서부터 밑줄.
또한 상각 시점은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특허권이 20년 정도 돼요. 만기가. 내용연수 20년이 실제 법에서 대부분 20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특허권 통해서 30년 동안은 좀 뽕을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죠? 좀 기술이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20년 안에 해야 돼. 감가상각은. 30년이 아니라. 알죠? 근데 우리 왜 특허법에서는 20년으로 정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회사는 얘를 통해서 곧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 같아. AI처럼.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술은 도태될 것 같아가지고 내용연수 한 10년 정도밖에 나한테 이익을 안 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짧은 거. 무슨 말이 되시겠죠?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인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세요. 이거 말문제 한두 번 내서요.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또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여러분들이 뭘 보고 만났냐면, 리얼 성격 보고 만난 거야, 성격. 성격이 너무 좋아. 애가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래. 알죠? 그리고 막 볼 때마다 인사하고 막. 와,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우리 사귀자에서 사귄 거예요. 알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술을 먹었어요. 근데 취한 거예요. 취했는데 갑자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짖어요, 막. 짖어 가서, 그리고 욕을 해. 이게 뭐냐면 손상이 된 거예요. 손상이 됐어. 맞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또 그거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서 마침 손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부터 만날 때 내가 이제 멀쩡해. 그래도 이제 마음속에 한켠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괜찮니? 뭐 이렇게 하도 봐봐. 같이 술 마시고 있다라도 그 짓던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한번 매력은 손상되면은요 복구가 안 돼요. 응? 그게 어디냐면, 죄송해요. 사례는 부적절하지만 이해는 될 거예요. 자, 8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에 첫 번째 줄 끝에 영업권의 경우 보이세요? 아마 영업권이 매력적인 회사를 샀다 그거잖아요. 더 주고. 그러니까 매력이라 생각하세요. 밑줄. 영업권의 경우 다른 자산과 달리 손상됐대요. 짖은 거예요. 자, 손상된 자산의 영업권 회수 가능성이 회복됐대요. 어제 얘가 그다음부터 안 짖는 거예요. 안 짓고 평상시 돌아갔어 하더라도 이는 자가청설 영업권으로 보아 동회복액을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알죠? 한번 떨어진 매력은 얘가 이제 복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날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재무제표 표시 있죠, 여러분들. 밑줄. 직접 상각법 또는 간접 상각법 둘 다 인정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아셨죠? 이것도 주의.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갑니다. 말문제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말문제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도어음과 수표 배우셨죠? 지급을 거절당한 거. 맞죠? 그럼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상대방 아예 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소송 제기할 때 우리가 각종 청구 비용이 들어요. 맞죠? 뭐 아니면 우리가 뭐 공증이라고 하나? 맞죠? 공증도 해야 되고 공증. 그 법원 할 때. 안 가봐서 몰라요. 막 또 공증 뭐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가. 인세? 막 이런 거? 맞죠? 그러면 걔네들은 왜 쓴 거예요? 그 채권 받아내려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도 어음과 수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쓰면 비용이 아니라 관련 부도 어음과 수표에 가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그게 시험에 은근 나왔어요. 그래서 86페이지 어디 있냐면 세 번째 줄 거의 굵은색 글씨 두 줄 밑줄 치시면 되겠어요. 밑줄. 자,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거기 나와 있죠. 청구 비용 등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부도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서 쓴 거는 다 언제라는 거예요.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의 채권에 를 사용하고 추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세 번째 줄이에요. 알죠? 기억하세요. 꼭. 됐어요.